네,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 교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여주시고가 대부분의 그 목적의식이었는데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 아닌가. 현행 에듀테크 기술들이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사들을 슈퍼맨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전성훈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처음부터.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외, 아까 전에 얘기했더니 과외가 가장 이상적인 그 학습 완성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해줘야 되는 일들은 저희가 교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클래스 카드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일단 시간을 저희 서비스가 지향하는 가치 뭐 시간을 절약해 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절약해 드려서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교사의 어떤 그 이제 수업이나 아니면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사들 사실 이제 교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고립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에 나올 때까지 교사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예,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런 학습 도구를 통하면 어쨌든 다른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교사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사가 만들어내는 학습 도구나 그 자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교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들을 많이 주시고 근거 자료나 이제 스스로도 아마 분석하기 위한 자료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으로는 좀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교사의 질은 5월 9일 날 당선되실 분이 좀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질은 뭐 글로벌한 굉장히 뭐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언급하기 좀 그렇고. 근데 저희 그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큰 교육 출판 기업에서 그 수학 과정을 개정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개정하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를 이제 테스트해 보시려고 개정 전 데이터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정 전 데이터를 주시면서 이걸로 뭐 분석해서 결과를 좀 가져와 봐라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엔진이 그 연구개발진이 6개월 동안 들여서 개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찾았던 문제 3문제를 저희 엔진이 이틀 만에 찾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굉장히 놀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에듀테크가 발달이 되면 의지가 없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지가 있으신데 툴이 없는 여러 교사분들께는 굉장히 시간 단축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교사의 질에 좀 더 집중한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게이츠재단 이런 데서도 뭐 교사분들이 자신의 활동을 찍어서 딴 사람들이 뭐 피어 리뷰를 한다든지, 혹은 뭐 연수 컨텐츠를 통해서 경쟁력을 결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서비스가 뭐 선생님들의 시간을 절약시켜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과연 교사질과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 저는 어떤 좀 대답을 드리고 싶냐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생산성 역설이라고 IT 기술이 들어가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면 노동자들이 데스크 업무하는 사람들이 더 생산성이 높아질까? 아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앞에. 왜 그랬냐면 컴퓨터를 사서 줬는데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들어가고 별로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과연 데스크 업무라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생산성이 더 높아요? 있으면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컴퓨터가 있는 게 생산성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실제로 뭔가 툴이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게 체화돼서 프로세스화돼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교육의 생산성이라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걸릴 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는
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무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뭔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들도 분명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되게 좀 길게 보고 좀 더 넓게 봐주시는 게 좀 이렇게 디펜시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저희 6년 내내 그 공기 수업 가는데요. 6년 내내 PPT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바뀌지 않는 또 되게 오래된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요. 김 네, 대표님. 저도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들의 질과 노력과 성이라는 거를 정말 절감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분야를 좀 경험한 바로는 사실 생각보다 교사분들이 잘 안 바뀌세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배운 과거의 지식을 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가고 뭐 이런 그 무크로 가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교육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좋은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해보자 혹은 다른 식으로라도 그걸 받으려는 그 욕구와 그 어떤 기술이 만나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바뀌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배우려고 하시는 교사분들께 IT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무기를 준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육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은 교사분들이 모두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 어르신들 잘 안 바뀐다는 모든 분야에서 꼭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성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자라가면서 30대 때만 해도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만 해도 벌써 뭔가 배우면 귀찮고 누군가 시켜서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되 그게 아닌 새롭게 교사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래도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꿈을 주고 싶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교사분들께라도 새로운 교육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교육 컨텐츠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을 IT가 준다면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 겸해서요. 이런 질문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 놀이가 미국 공교육에 진입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한국 공교육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은 약간 미국 공교육 시장과 한국 공교육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요?의 질문으로 비슷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미국으로 간 제일 큰 이유는 한국에서 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좀 절박한 마음으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놀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는 게요.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으로 간 거에 가까웠고요. 일단 저는 공교육, 사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부터 사실은 조금 이 장벽을 쳐놓잖아요. 공교육하면 되게 뭔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뭐 신성한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사교육은 되게 나쁜 거 약간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있는데 그 자체가 공교육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고 이런 외부의 변화나 혁신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교라고 하면은 그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꽉 짜여진 커리큘럼과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 같은 거 짜주고 그 내부에서만 다들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하고 똑같은 교구 가지고 하고 그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교육 환경에서 이런 태블릿이나 혹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의 재량 자체가 일단 제도적으로 거의 박혀 있고요. 일부 혁신학교를 제외하면 그런 혁신학교 비율도 좀 많이 낮은 게 문제고요. 반면에 미국은 마치 그냥 기업 시장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처럼 공교육, 그러니까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저희 외에도 뭐 저희 경쟁사들도 있고요. 많은 이런 솔루션이나 플랫폼 회사들이 학교 상대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열려 있고 그런 데서 좀 효과적이다라고만 설득할 수 있으면은
뭐 학교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혹은 국가에서 또 이런 거 사라고 만들어주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공교육 환경이 한국 공교육보다 좋다라고 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더 혁신의 여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거 덕분에 저희 같은 에드텍 회사들이 미국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성적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스타트업 행사를 하게 되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돈은 어떻게 버냐. 참 좋은 것 같다. 돈은 어떻게 버냐.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느끼는 게 과연 학교에서 돈을 내나? 학부모가 돈을 내나? 아니 교사님들이 회원제로 해갖고 돈을 내셔야 되나? 뭐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돈벌이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일단 참 좋은 서비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저희가 선생님 연수를 되게 많이 해요. 소개하면 선생님도 끝나면 꼭 물어보세요. 돈은 어떻게 버나요? 왜냐면 저희가 선생님 돈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2C 인터넷 서비스고, 뭐 비유하자면은 뭐 구글 닥스나 에버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냥 쓰시는 유틸리티 툴인 거고, 그냥 B2C로 무료로 사용하시고 있고, 뭐 프리미엄 피처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 하나는 저희가 타겟 광고 제휴를 하고 있고요.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쪽에 맞춰서, 선생님 쪽은 선생님 쪽에 맞춰서, 학생 쪽은 배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그래도 리뷰해 보면 지금도 저희 광고를 하는데 광고 없어서 막 좋다고 부모님이 쓰시는 거 보면 이렇게 막 명확히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약간 특가 이벤트나 이런 느낌으로 섞어서 하는 부분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매출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교실 TV예요. 아까 저희가 뭐 데일리로 6,000학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전체 국내 초등학교 학급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이 케이블 TV 아이들 많이 보는 뭐 투니버스 뭐 이런 것들 봐도 5%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저희가 그냥 광고를 수주하면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나올 수 있는데 학교 TV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재 제한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컨텐츠처럼 만드는 부분을 만들고 있고 그 컨텐츠에 묻어져 있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실제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얻으시는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가 낮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존재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많은 매출을 냈고요. 좀 걱정해서 많은 일거리를 더 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도 네.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전성훈 대표님께 학교 선생님들이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예, 거예요? 저희는 그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을 하시고 프리미엄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선생님이 돈을 지불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아직 과금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연구 활동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교재 구매비 정도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도 비용을 삭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품 피처 중에 이제 개인 선생님한테 이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학교나 학원 대상으로 돈을 받는 모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반기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 또 뭐 이제 선생님이 복수의 클래스를 관리한다든가 할 때는 또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였던 기능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과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돈 버는 얘기 계속 할까요? 뭐 쉽지 않은 얘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학생 그리고 학생의 그런 성장 데이터, 그다음에 학급, 선생님, 교사, 부모님 막 이렇게 되게 개인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취급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굉장히 저희 회사를 처음 보시면 모든 교육회사에서 하시는 질문이고요.
대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저희 같은 모든 그 SA, 그러니까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회사들은 일단 원칙이 그 개인 식별 정보는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했고 학습을 어떻게 했고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고객 서버에서 갖고 오지만 얘가 누군지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갖고 올 수 없거든요. 특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과 이 고객이 누군지 매치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일어나는 거고 저희 서버에서는 완전 블라인드 상태에서 그냥 이 패턴을 분석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저희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일견 데이터 고객 정보를 이렇게 보이스 피싱 회사나 아니면 뭐 이런 데 판매하는 것처럼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머신러닝이나 뭐 빅데이터 알파고 이런 애들이 다 똑같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많고 그러니까 알파고도 하루에 6,000대국을 했다 그러는 것처럼 사실은 머신러닝의 그러니까 엔진의 예측 가능도 이런 것들은 얘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에 노출되어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회사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얻게 되는 밸류는 저희 엔진이 그 특정 시장의 아이들에 대한 예측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엔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가 다음 문제를 맞출지 틀릴지를 뭐 한 7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를 한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저희 회사의 자산인 거고 그런 엔진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면 고객은 거기서 이익을 보시는 거지 결코 뭐 저희가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쪽에 공유해서 돈을 벌고 이런 모델은 아닙니다. 예, 더불어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네. 한국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하고 좀 다른가요? 미국과 한국 정책 굉장히 유사하고요. 일단 그 고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식별 정보는 고객이 일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뭐 다른 삼자와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저희가 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리전에 서비스할 때는 한국에 이제 로케이티드된 AWS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킹 당하면 어떡하냐. 우리 고객 정보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답변은 귀사의 서버보다 아마존이 더 안전하다. 수년간 많은 은행들이 털렸지만 네. 아마존과 구글이 털렸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다 클라우드로 갈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뢰하시고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개인정보 취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도 비슷한 정책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거랑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이제 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뭐 일종의 가정통신문 비슷한 그런 포맷처럼 그 이런 데이터 같은 걸 쓸 수 있다라는 동의를 받는 구조가 그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내부적으로 다른 방침들이 있더라고요. 주마다 법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또 내부에 이런 솔루션을 쓸 때 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그런 게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항상 뭐 클리셰 같은 상황이지만요. 예, 스타트업들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보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마케팅 하시는지 그리고 성과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이제 바풀 대표님께 여쭤보신 것 같긴 한데요. 비슷한 질문이어서 전성훈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게 어떤 저희가 그 처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매체 광고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봤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쓰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저희 서비스를 써주시는 선생님들 만나러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뭐 처음에 이제 30분의 선생님을 만들었다가 그 선생님들이 100분 되시고 뭐 1000분 되시고 이런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될 때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아니, 개별적으로 그냥 연락처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소개를 학교로 간 받고, 거예요? 네, 소개를 받고 뭐 그리고 가장 많이 썼던 되게 게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예.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가시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네. 또 선생님들마다 이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자체적으로 그런 연수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결국은 초기에는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강화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들 주로 가시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광고나 홍보를 네. 홍보라기보다 관계를 맺는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김광진 대표님, 해외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숫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뭐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서비스는 약간은 수학, 과학을 컴퓨팅이랑 결합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사실은 뭘 만들기도 어렵고 홍보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사실은 저도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아까 그 필요성들은 다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사용자를 보면 한국에서 한 50% 정도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숫자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저희 쪽에 들어오는 그 국가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과학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저개발 국가들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같은 데서 의외로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저희가 그 홍보 같은 걸 할 비용이 없는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프로모션 이런 걸 못하고 간단한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은 하고요. 이제 외국에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하는 것들은 기본이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보면 어떤 그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그 그룹에 찾아가서 직접 몸으로 뛰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소개를 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스스로 좀 바이럴이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충희 대표님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거꾸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공략하는 첫 번째 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지. 국내랑 해외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내는 뭐 사실 이제 맨 처음에 그냥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알 때는 저도 대인을 그냥 만났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제일 컸던 게 뭐였냐면 이제 대인을 만날 때 약간 팁이라면 지인 영업은 비효과적이었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을 만나러 가면 내 아는 사람이 널 만나라니까 만나긴 하는데 난 이 상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쓸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제 인터넷을 뒤지면 저는 이 집단이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블로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 집단이 있으셨어요. 그냥 블로깅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IT에 밝고 IT를 널리 알리는 선생님 집단이에요. 그럼 찾기가 쉽잖아요. 그냥 쪽지를 보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 이런 걸 만드는데 한번 자문해 주시겠어요? 서로 호시탐탐 노리는군요. 그게 이제 각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허브 같은 그 존재들이잖아요. 가장 내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존재들. 근데 그 분들을 이제 찾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교사라면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IT가 접합된 서비스를 만든다면 대부분 그분들이 페이스북이든 뭐 블로그든 이런 데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대인이 저는 초반엔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는 사실 저희는 그냥 페이스북이랑 애드워즈나 이런 걸 썼는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북미는 페이스북이 효과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First Grade Math Teacher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관심사 타겟팅으로 굉장히 핀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되게 효과적인데 그 외의 국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선생님, 뭐 초등 선생님 이렇게 뽑아냈을 때 그 리치가 이렇게 전체에서 아주 넓지 않고요. 그렇게 pin포인트로 완전 브레이크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북미 선진국이라면 페이스북으로 꽤 타겟팅할 수 있다 정도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네. 거예요. 이 질문에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들이겠죠. 이제 MVP 테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입을 권유해도 아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흥미롭게 하게끔 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그 학습자 중심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 이제 러닝에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이런 단어도 들어가고 뭐 놀이에도 아까 뭐 배치 시스템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옛날에는 공부해 이렇게 공부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뭐 체벌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강한 이제 선생님들의 디스플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끌고 오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스스로 재밌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를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인데 뭐 게이미피케이션 방식도 있고 혹은 이제 아이들 학습자 중심 활동을 키우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짧게 줄일게요. 지식을 전달한 다음에 랩업하는 퀴즈를 냈어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모르는 걸 먼저 물어봐요. 그게 애들은 더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거 확인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재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법이나 지도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이탈한다면은 사실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 스스로 재미를 찾게 하는 요소를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아마 자신의 컨텐츠나 액티비티에 맞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령하는 게 가장 쉽긴 하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고발당합니다. 그 김혜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그 데이터로서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떤 점을 좀 요소로 갖고 가면 애플리케이션이든 서비스에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할까요? 그 저희가 그 뒷단에 엔진 솔루션을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앞단에 호드 잉글리시라는 게임을 활용한 이제 그 영어 학습 게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표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포인트를 하자면 아까 노리 부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때 그 한국 교육 기업들 사이에서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듀케이션 더하기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재밌게 해볼까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에듀테인먼트의 기획 의도는 엄마한테는 에듀케이션, 애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애들한테 에듀케이션, 엄마한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육회사도 있어보고 게임회사도 있어보면서 거기서 제가 배운 레슨은 뭐냐면은 굉장히 뾰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일단 인게이지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육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딴 거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보다 재밌어. 근데 아이들은 에듀테인먼트라 그러면 딴 교육과 비교를 하지 않고 딴 게임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게임을 이길 정도의 앞단의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지 않으면 이 결국은 애들한테는 에듀케이션, 엄마한테 엔터테인먼트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뭐 거의 모든 회사에서 에듀테인먼트 단어라는 게 사라진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호두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경험은 그 게임피케이션 아이들의 인게이지를 시킬 때는 교육 효과하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일단 아이들을 인게이지 하겠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뭔가를 설계하고 그 이후에 인게이지 한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게 맞지 뭔가 이거 너무 게임스럽지 않아라고 이거를 무디게 하는 순간 네. 이도 저도 실패할 거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러면 그런 앱을 좀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면 이런 거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네, 호딩글리시 저희가 IP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최근에 그 ELT 퍼블리셔에서 저희 그 캐릭터하고 그 스크립트 써가지고 라이센싱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는 이왕 개발해 놓은 거 많이 쓰이는 게 좋은 거니까 혹시 스타트업 중에 저희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명함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아까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작권 문제, 뭐 이렇게 교육 자료들, 그 다음에 문항,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뭐 본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저작권 같은 게 걸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저작권 문제들은 각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 자료에서. 이렇게 한번 일단 할까요? 제가 그 플래시카드에서 특별히 이제 단어 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그 단어는 뭐 여러 가지 판례에서도 그렇고 단어는 저작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에 있는 단어 목록을 가지고 별도로 추출했다고 해서 그게 저작권의 범주로, 그러니까 저작권 분쟁의 범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저희 입장에서 기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이미지라든가 뭐 예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OER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개방되어 있는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된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는 그 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호두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웅진 컴퍼스나 이런 회사 그 교육 대기업들하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또 제휴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육 대기업에 계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관련된 문항이나 수학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저작권에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수학도 보면은 수식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은 저작권이 될 수가 없어요.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어떤 회사가 주장할 수 없고, 뭐 마찬가지로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도 그 숫자가 그 회사가 뭐 만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고요. 그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에서 뭐 특정한 그런 상황, 뭐 철수와 영희가 등산을 하는데 뭐 이런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의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베껴야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라서 사실 뭐 수학 콘텐츠 만들 때는 저작권 문제는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래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그래도 콘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하우스에 다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콘텐츠는 한국에서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주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커리큘럼 분석하시고, 마찬가지로 미국 학교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다 저희가 외국인 선생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한국에서 모셔오는 분도 있고 아예 저희가 비자를 제공해서 미국 학교에 계시던 분들을 모셔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질문이신데 혹시 구본혁님 계십니까? 아 예. 저 멀리 계시네요. 그 질문이 좀 길어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데 저 멀리 계셔가지고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와서 예. 어떤 질문이신지 좀 예, 제 그냥 다 읽기는 뭐해서 큰 소리로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를 쌓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빅데이터 자체가 오래된 데이터 또는 이미 앞선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패턴이나 방식과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답변. 굉장히 깊은 질문이고요. 아까 그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메이저리그에서 사실은 1928년부터 데이터를 손으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슈퍼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은 것 중에 굉장히 강력한 코릴레이션이 뭐였냐 하면 투수가 18살 되기 전에 던진 공의 개수와 이 투수가 몇 년에 은퇴할 건지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투수들이 완봉을 못하게 하고 퍼펙트나 이런 걸 자랑을 그러니까 하여튼 완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면에 막 고등학교 때 완봉하면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그러다 이제 투수들이 막 29살에 은퇴하고 31살에 은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와 좀 이렇게 결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면 데이터는 가급적 많이 모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 순간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서비스가 진화했을 때 굉장히 효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상관관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의 조합을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DB를 설계하는 게 좀 지양돼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쓰는 방법은 이제 클라이언트에다 SDK라는 저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심어서 사실은 뭐 데이터를 어떤 타입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액티비티를 다 로우하게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라이트하지 않고 그냥 히스토리컬리 쫙 모으는데 그런 빅데이터 기술은 그런 데이터가 막 5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쌓였을 때도 그걸 핸들할 수 있는 프로세싱 능력이 빅데이터의 이제 기술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은 데이터는 향후에 효용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시다면 어떤 퓨어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포맷이나 이런 데 엮이지 않고 굉장히 로우한 상태로 계속 모아두시면 언젠가는 딥러닝, 인사이트 이런 거는 계속 발달할 거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사례처럼 그렇게 미래에 굉장히 기대치 못한 효용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답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육에 바뀌는 아주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교육의 시장의 지금 흐름이 난리지를 평가하는 거에서 케이퍼빌리티를 평가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수학 몇 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는데 최근에 테드에서 그릿이라는 그 주제가 떴던 것처럼
요즘은 아이가 끈기가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런 거를 미래의 인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디지털의 그 학습들은 애가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수학 1에서 몇 점인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데이터를 모으면 이 아이가 끈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로 데이터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몇 번 다시 시도했고 맞는 데까지 몇 번 걸렸고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그런 트랙 레코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아이가 똑같이 80점이더라도 이 아이의 역량과 이 아이의 역량은 다르다라는 어썸션까지 빅데이터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얘가 몇 점인지 알아보겠다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부모가 관찰하는 것처럼 진짜 로우하게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고민하고 노력이 향후의 미래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에듀텍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적인 이야기를 조금 뒤에 붙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미래의 기술 또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3초요. 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사업기획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원티드 co.kr에 가시면 있고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끊겼어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하여튼 그리고 나와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